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여의도 1번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유한기 전 본부장 오늘 아침에 갑자기 비보가 들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반응 조금 전에 다 들었고요. 두 대선 후보도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비통하다라는 심정을 밝히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속히 특검을 하자라는 입장을 내놨었고요.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특검하자는 얘기 진작에 꺼냈었다. 애도를 표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더 할 얘기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 화살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양쪽의 입장들 첨예하게 좀 엇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현근택 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인데 안타깝죠. 수사 중에 이제 내일 모레 영장 심사를 앞두고 했다 그러는데 이게 항상 논의되는데 이제 이렇게 수사 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항상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만약에 각 후보 진영에 따라 가지고 이게 특검의 유불리라든지 이런 걸 저는 판단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가족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검찰의 수사 과정이 너무 지체되고 지연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조금 이루어지고 진행됐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신병 확보라든지 검찰이 할 수 있는 방식에서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대장동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돼서 뉴스가 된 게 지난 추석 때 일입니다. 추석을 전후로 일어났기 때문에 벌써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대장동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전혀 밝혀지지 못하고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 속에서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라도 여야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특검을 이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건의 파장에 따라서 여론이 이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더 이상 좀 실질적인 논의를 미루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언론 보도와 야당의 어떤 정치적 공방 영향으로 보는데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 수사를 받았던 거는 사퇴 압력 행사한 거 아니냐 했거든요. 근데 반박을 했죠. 그 당시에 황 사장이 재판받고 있었다. 그렇게 또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그 녹취록 때문에 사퇴를 압박한 것처럼 그리고 일부 야당이나 이런 것처럼 지금 의혹 제기하는 게 윗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분이 영장 청구된 거는 개인적인 비리, 이제 뇌물 문제였고 사실은 본인이 만약에 이런 수사를 받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거나 하면 그거를 본인이 가서 진술하면 되는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도 녹취록 제시하니까 불구속으로 어쨌든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검찰 수사가 너무 언론 보도를 쫓아간 게 아니냐. 실체가 있는 걸 쫓아가야 되는데 그 녹취록 하나 갖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통은요 이렇게 수사나 재판 받고 있거나 하면 본인 사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도 지금 내년 1월 7일까지 임기라는데 지금 포천시에서 사퇴서를 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맞는 것 같고 특검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항상 특검 다 하자. 지금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50억 클럽, 50억, 100억 받은 사람 다 하자는 거거든요. 자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 입장은 대장동과 관련된 건 다 하자.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남는 게 결국은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상설특검법이라든지 이걸 참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 그다음에 특검 임명권 이거 해결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특검 관련해서 최근에 이 대장동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특검 얘기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쪽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하자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데도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좀 유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다 놓고 특검하자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좀 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 상황들이. 윤석열 후보는 이미 과거부터 특검에 대한 주장을 쭉 해왔고 여기 대해서 첫 번째 고발 사주, 그다음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함께 물타기식 특검을 여권이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물타기성의 성격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함께 특검을 받겠다고 이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이미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89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특검에 합의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전에 이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수사가 도입되면서 대통령 선거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특검의 수사 내용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거든요. 예. 말 그대로 정치적인 유보율을 떠나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법한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12월에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고발 사주하고 이 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에요. 별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검에 같이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부산저축은행을 얘기하니까 자꾸 물타기라 그러잖아요. 부산저축은행 돈이 어디로 간 거죠? 결국 대장동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는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 배임과 관련된 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얘기하는 거죠. 50억 클럽, 100억 받은 사람 다 하자. 대장동 관련된 건. 왜 그게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수많은 의혹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만 넣자고 해서 물타기라 그러면 빼고 하자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대장동 관련되는 건 다 하자.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네. 부산저축은행도 다 포함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전부 포함해서 하자.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예. 50억 클럽 문제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곽상도 의원도 이제 구속이 안 됐고 나머지 분들도 조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백브리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하자는 겁니다. 예. 이미 다 하자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은 국회 몫으로 돌아갔으니 집권당과 그리고 야당이 이 문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결과를 내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변화가 있을지 탄력을 받게 될지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대선 이제 석 달 앞으로 남기고 코로나19 상황 심상치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또 대선 레이스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닌데 그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목소리 일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100조 원을 더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지원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협의를 바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해야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후보들이 그냥 뭐 이 추경의 규모나 뭐 내용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내가 보기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예, 누가 먼저 이 100조 원 얘기를 꺼냈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매일매일 최근 들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당장 지원하자라는 쪽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 들으셨지만 집권하고 나서 집권하게 된다면 하겠다라는 또 입장을 내놓고 있으면서 양 진영의 어떤 접점 찾기는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대선 레이스에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지 겉으로 드러내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속내야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 논의의 시작은 아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소상공인에 집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소상공인 50조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김정인 총괄위원장이 되면서 50조 갖고 부족하다. 100조 정도는 돼야 된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좀 안 하면 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대선이
대통령 선거 당선되면 하고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저는 좀 의아한 게요. 저희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올 때 야당에서는 계속 그랬거든요. 뭐 매표형이다. 이게 뭐 국가 채무 불어난다. 포퓰리즘이다. 온갖 얘기했거든요. 후세에 부담 준다. 근데 그 금액보다 지금 몇 배나 큰 금액이에요. 100조라면. 그 금액을 얘기하면서 그럼 당연히 재원 문제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국가 부채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코로나 문제는 사실은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대선에 만약에 우리가 당선되면 해주고 안 되면 모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것만큼 매표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선시켜주면 우리가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완벽한 페플리즘이고 완벽한 매표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어제 이어 오늘 이틀 연속 이제 빠른 추경을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후보들이 추경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 후보와 이 김 위원장의 시각차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돈에 대한 측면부터 지난번 코로나 위기로부터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100일 정도 기간 안에 코로나에 대한 긴급 구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8월 달부터 한 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50조의 재원을 편성해서 정말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 투입을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하고 난 이번 주부터 이 오미크론을 비롯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코로나 위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상황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50조 원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어서 여지를 열어놓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그럼 이 5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집행하게 될지에 대한 의지 문제 아닙니까? 이미 12월 10일이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 예산들은 다 이미 소진되고 끝난 정도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170여 석을 갖고 있는 집권당이 일방적인 처리로 예산안을 끝내버렸습니다. 예. 아주 만약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곡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집권당이 책임을 다해서 50조 원 편성하고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당에게 지금 와서 말장난식으로 50조 원 지금 협의하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집권당의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무엇을 할 건지를 언급해야 되고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국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충분하게 그 도움을 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집권하게 됐을 경우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당의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민주당 정부가 하면 된다는 건데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정부에서 야당을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지금 정부에서 할 거는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가 집권하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추경 편성은 누가 권한 있죠? 국회에 권한이 있는 겁니다. 여야 간에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좀 너무 치사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당선되면 하겠다면 지금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 협상을 하면 되는 거죠.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안을 만들면 정부에서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전국민 재난금도 알겠지만 여당이 추진하면 당연히 야당은 우리가 안 하는 거고.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여야 합의 안 됐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장 협의해서 여야 합의로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면 정부에서 거절하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미루냐고 하는 거죠.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날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혀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역화폐를 비롯한 나머지 예산에 충분하게 다른 쪽으로 배정했던 게 집권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예. 여당이 심지어 곡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마저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났던 문제 아닙니까? 그럼 홍남기 부총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니까 야당이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곡간지기 빼자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련하겠다고 하는 50조 재원에는 현재 있는 세출의 엄청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출의 구조조정 얘기하면 민주당이 듣겠습니까? 현재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만약 민주당이 정말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자꾸 지난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자는 거거든요. 지난 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예를 들어 홍남기를 뭐 제명하자 그러면 제명안을 올리시든가 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 예선 끝난 건 끝난 거면 이거 추가적으로 하자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하면 되는 건데 옛날에 당신들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 안 해. 우리가 집권하면 할 거야. 그때까지는 소상공인들은 그냥 놔둬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옳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 얘기는요. 다른 예.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막말 논란으로 자격시비에 휩싸였던 노재승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대위 조직이 이게 뭐 한 90일간 유지되는 한시적인 조직이고 우리 생각에는 뭐 그 SNS를 뭐 다 들여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그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예, 선대위 합류 4일 만에 이제 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당초 이제 사퇴를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이제 스스로 거취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당 차원에서 좀 신속히 처리했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긴 했는데 지금 과정 쭉 보셨을 때 후보와 당의 대응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후보가 한 걸로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제 그제만 해도 분위기가 안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물었을 때 선대위에서 결정할 거다. 저는 그 얘기가 제일 의미 있게 들렸어요. 본인이 후보고 본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이 선대위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아마 뭐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새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선대위원장이면은 선대위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인사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뭐 저도 뭐 사퇴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시점이 문제였는데 저는 그 의사 결정 과정이 좀 이상했다.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하고 후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특히 이제 김종인, 그래서 제가 이제 김종인 상황이라 하는데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김성태 전 의원 또 한미병 피부과 전문의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낙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뼈 아플 수밖에 없는데 선대위 인사검증 절차를 대대적으로 좀 손봐야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부에선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요? 네, 선대위가 이번 주 월요일에 조금 뒤늦게 출범을 했고요. 앞서 나온 것처럼 한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려는 과정에서 충분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재 영입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얼마 전 민주당에 있었던 조동현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때가 되면 바깥에 있는 인물을 나름대로 함께 모시고 와서 외연 확장에 대한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게 그간 여야 정당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지났던 일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충분하지 못했던 비판들을 겸허히 받고요. 외부에 대한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당내에서도 얼마든지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빛나게 비춰지지 않았지만 낮은 곳에서부터 경험을 많이 쌓고 있는 인사가 충분히 검증되면서 대통령 선거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정치가 좀 변하고 발전돼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또 충분한 많은 사람들이 선대위에서 함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작은 부분들까지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에서는 뭐 상대당의 얘기지만 좀 타산지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인재 영입에 또 힘을 쏟고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인재를 영입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이번 기회에 또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좀 집중을 해서 인재를 영입하자 이런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인재 이 모집이라든지 채용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제 사적으로 아는 사람 소개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신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신 입장이다 보면 좀 아쉬우니까 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 검증하겠습니다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하자 절차.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아마 이제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서류도 받게 되고 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또 스크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사적인 인사 추천은 이제 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공개적인 채용 이거를 예. 주된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네, 어떻게 앞서-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내부의 또 목소리가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담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사실 인재영입의 가장 중요한 취지겠죠. 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대, 30대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 특보를 공개적으로 영입하고 그리고 선대위 각종 조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국정 운영이 중요한 각 부처마다 청년 특보를 통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지나갔던 사적 활동들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들까지 철저하게 다 하나둘씩 따져가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눈높이에 잘 맞는 인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양강 대선 후보의 특징은 둘 다 영선입니다.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경험이 없다는 또 공통점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작년에 총선에 하나의 큰 태풍의 눈이었죠. 위성정당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정말 많이 네. 뒤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거 없애려는 의지를 또 네. 밝혔고요. 그리고 보궐선거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하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쪽에도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존의 여의도문법과 좀 다른 비판받았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 좀 차별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엿보이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분위기나 속내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기득권 정당화된 거 아니냐, 180석 있고 이러면서 한 것도 없고 계속 뭐 30대 중반에 정치하는 사람이 지금도 20년 동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386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이 얘기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역구에 3선 이상 같은 지역구 출마를 금지하는 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남은 행보 기간에는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60대 대선 후보와 30대 당대표의 어떤 신선한 조화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와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되는 어떤 한 지점이고 전략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옆에도 좀 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변인이 윤석열 같이 후보 가시죠. 제가 뭐 이준석 대표 정도는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니고. 근데 아마 이제 부인 못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를 옆에 이제 대신하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엊그제도 그랬어요. 무슨 간담회 할 때 다 질문이 보니까 이렇게 넘겨주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한테. 물론 다 한 건 아니에요. 예. 7개 정도 질문 중에 4개인가 하고 3개 넘겨줬는데 그러니까 주목을 오히려 이제 후보가 받아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만큼 있는 큰 스피커, 젊은 당대표 저희 입장에서는 부럽죠. 그런 분이 없으니까. 당장 뭐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10년 예. 동안 이루는 거라서.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 보면 법정 토론회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안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서 좀 방송도 좀 나오시고 토론도 좀 하시고 네. 국민들한테 좀 본인의 얘기를 좀 직접 하시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 중에 사실 좀 부럽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의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